여러분들 이제 민법 기출 문제입니다.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볼 건데요. 이게 25년 변호사 시험까지 들어있죠. 순서는 재산법,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까지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출 문제를 공부한다는 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출 문제는 풀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건 나온 문제고 정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이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출 문제는 아무래도 당연히 정상적인 시험이라면 이제 중요한 부분, 또 중요한 판례, 중요한 조문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는 푼다가 아니라 이제 어떤 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한다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말은 문제지만 어차피 이게 객관식이고 오지선다기 때문에 전형적인 오지선다라면 지문 5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 5개를 모아놓고 OX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X고 어떤 지문이 O인지, 특히 이제 X가 더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지 이 문제를 막 풀어낸다 뭐 이런 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아예 그 이론은 굉장히 간단한 이론서로 정리를 하고 되게 디테일한 판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 이런 선택형 문제집으로 가름해가지고 2권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이게 좋은 점이 객관식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일독을 하면 우리 민법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번 스크린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 풀이도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이제 어떤 판례가 있는지를 아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에다가 최신 판례 문제를 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 보다 보면 이제 몇 년 후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최신 판례가 나와서 이슈가 됐던 판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 기출 문제를 본다.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직전 해 혹은 그 해에 나왔던 중요한 판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2025년에서 2026년 시험을 대비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사성이 있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다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걸 한번 스크린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기출 문제는 이것만 해도 벌써 양이 뭐 한 700 몇십 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750페이지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지금은 천천히 하나씩 보지만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걸 단기간에 한번 쭉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간에 쭉 한번 보려면 이제 아무래도 봐야 될 부분에만 체크를 해놓는 것도 필요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다시 체크를 안 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이제 이른바 단권화라고 하죠. 자, 역시 민법 총칙부터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에 3페이지에 민법 총칙 중에서도 이 통칙,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도 총칙, 신의칙이니 관습법이니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문제를 보면서 OX를 구별해 봅시다.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요. 자, 기억, 이제 의사의 설명 의무와 관련된 건데 이걸 신의칙에다가 넣나 보네요. 자, 기억. 자, 의사가 이제 환자 승낙을 얻기 위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설명 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이제 희속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중대한 것이라면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 대상이 된다. 너무 자연스럽죠? 이거 X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게 2007년 판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후유증 부작용이 한번 일어나면 완전히 그냥 간다. 중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희소성, 가능성의 희소성 만으로 이제 면책되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니은. 자,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의사가 설명하지 않았다. 증명 책임 누가 지느냐, 환자가 지느냐 아닙니다. 의사가 지라는 게 우리 같은 판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4페이지 해설에 있죠. 의사 측의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명 들었습니다 하고 사인 받고 그러는 거예요. 디귿. 자,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된다. 그렇죠. 왜 그래요? 판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은 해설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요. 밑줄 위주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설명 의무라는 건 당연히 내가 그 설명을 듣고 내가 이 시술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라는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몰아붙인다? 그러면 의사결정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설명이 됩니다. 리얼, 이거 X입니다. 자, 환자가 미성년자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까지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인 환자한테는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되죠. 예, 당연히 환자 본인한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해설 리을에 있습니다. 23년도 판례인데요. 밑줄에 그어져 있죠. 예,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미성년자도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있죠. 그래서 미성년인 환자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리을이 X가 됩니다. 자, 2번.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신의 측에서 매번 나오는 겁니다. A 회사가 토지 소유자 의뢰 동의 없이 그 상공에 고압 송전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했어요. 자, 근데 이 토지 소유자, 이 갑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토지 소유자 을로부터 토지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갑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A 회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합니다. 되겠냐? 신의칙 위반이겠냐? 워낙 유명한 송전선 사례죠. 자, 1번. 자, 갑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맞죠? 내가 소유자로서 나의 소유권인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위에 송전선이 흐르는 건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2번. 자, 갑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취득했다. 라고 해서 송전선 철거 구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여기 잘 나와 있지만 내 토지 위에 송전선이 지나고 있다는 걸 알고 토지를 샀다고 해서 그런 상태, 그런 행사, 소유권 행사를 용인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례도 그런 입장입니다. 특별히 그런 상태여도 괜찮다라고 샀다는 뭐 그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냥 알고 샀다고 해서 용인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옳고요. 3번. 자, 이 갑의 권리 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는 을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판례를 모르면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실효의 원칙 뭔지 아시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한테 일정한 신뢰를 줬어요.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권리 행사하는 건데요. 자, 이거 판단할 때 종전 소유자의 사정까지도 고려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해설 3번에 가시면 판례가 있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 요거는 고려할 게 아니다. 자, 4번. 갑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인정돼야 된다. 유명한 거죠. 우리 판례가 권리 남용의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관적 요건, 권리 남용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는 뭐 상계권이나 상표권 남용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5번도 동그라미입니다. 5번. 자, 갑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들 신의 측은 강행 규정이고 직권 판단하는 거죠. 유명한 거죠. 자, 요게 이제 민법 총칙 중에 총칙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주체로 들어가서요. 권리의 주체는 우리가 자연인을 보고 법인을 보는 거잖아요. 이제 자연인 봅시다. 갑과 을은 부부로서 자녀 병과 정을 두고 있대요. 갑과 을이 부부고 여기 자녀로 병정이 있는데 이 병정이 전부 미성년자랍니다. 자, 봅시다. 1번. 자,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함에도 부부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을과 공동 명의로 병을 대리하는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법률 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느냐. 우리 민법 920조의 2를 물어보는 거죠. 해설에 있죠. 920조의 2.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때 일방이 공동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다. 잘못했죠. 그러니까 친권은 공동 행사하는 게 맞아요. 그럼 공동 의사와 공동 명의를 갖고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일방 의사로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알았을 때만 효력이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2번. 병이 미성년자녀입니다. 갑과 을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회사 무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로 물품을 샀어요. 그래서 그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 회사가 지급한 이후에 갑과 을이 무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했어요. 근데 이 물품 회사, 그러니까 물건을 산 이 기와의 매매계약은 취소하지 않고
구입한 물품을 모두 소비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느냐. 병이 부담하죠. 예, 이게 유명한 판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여기서 나오는 판례인데요. 신용카드 이용 계약과 그러니까 뭐 병을 예로 들면 병이 지금 이 회사 이름이 뭐였죠? 신용카드 회사 무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맺고요. 이건 신용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기라는 곳으로부터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자, 여기서 신용카드 가입 계약도 법률행위고 동의 안 받았으면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 취소됐다고 이게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신용카드 대금을 이미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취소하게 되면 병은 이 신용카드 대금을 그러니까 물품 대금이죠. 물품 대금을 기획에 주지 않아도 되는 즉 물품 대금을 면제받는 이익을 얻게 되고요. 그거는 금전으로서 현존한다고 현존 추정으로 판례가 보는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잘못됐습니다. 나와 있네요. 8페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신용카드 회원 미성년자는 자신의 가맹점 기에 대한 이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이고요. 요거는 금전이기 때문에 현존 추정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된 거고요. 3번. 자, 병이 법률행위 당시에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을 단지 성년자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속임수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기, 사술에 들어가지 않죠. 속임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민법 17조에서 얘기하는 이 속임수라는 거는 적극적인 속임수를 얘기한다는 게 우리 판례죠. 단순히 말만으로는 예전 표현이라면 사술, 지금은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갑이 죽었어요. 을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을과 병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별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병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게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니까 무효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921조의 이해상반행위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 혹은 수의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를 보는 것인데 요거는 지금 회사와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예, 비록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지만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이해상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형식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의 사망 후에 을이 병과정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수산 전부를 정의 단독 소유로 합의분할했다. 이게 적법하냐? 그렇지 않죠? 이게 921조의 이해상반행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 혹은 수인의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자, 2번 민법상 능력. 1번. 자, 의사 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 이건 무효죠. 근데 이건 구체적 법률행위에 관련하여 개별적 판단. 맞죠? 그래서 이 의사 능력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방법이 행위능력 제도죠. 자, 2번. 제한 능력자인지 여부가 연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미성년자는 연령에 의해서 한정 성년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그래서 행위능력 제도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제한능력자 보호 그렇지 않아요. 행위능력자의 행위능력 제도 이제 지금은 제한능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한능력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요. 일단 제한능력자 보호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거래 안전은 부수적인 취지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3번. 피성년 의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같은 이런 행위들은 취소할 수 없다. 우리 10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년 의견은 원칙적으로 못하고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정 의견은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못하는 거고. 자, 4번. 임의 의견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매번 나오는 조문입니다. 임의 의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해야 됩니다. 대항 요건이에요. 자, 5번. 법인도 성년 후견인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은 1명, 오로지 1명.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후견인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법무법인도 많이 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1명, 성년 후견인은 복수 가능. 자, 3번. 자, 미성년자 갑이 아까 했던 거죠. 예, 그냥 한번 쭉 봐주세요. 1번 같은 판례를 그러니까 지우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이제 중복되는 거 계속 지워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판례를 봤다면 요 1번 판례는 지우셔도 됩니다. 자, 2번. 미성년자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원인으로 친권자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등기 추정력이죠. 여기 포인트는 등기가 된 거죠. 등기가 격려돼요. 등기가 되면 절차, 실체 다 적법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 절차 문제, 특별대리인 선임을 거친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3번. 자,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다. 친권자의 대리행위에서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다. 이게 뭐죠? 아니, 친권자가 자신과 공동상속인인, 예컨대 뭐 이거잖아요. 이분이 죽었어요. 그럼 친권자와 자식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죠. 근데 이 친권자가 자식들, 살아있는, 그러니까 상속인인 친권자가 자식들을 대리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뭐 이해가 상반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했다면 이거는 921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죠. 4번. 자, 미성년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정 대리인이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병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리권 남용, 결국 법정 대리인이 갑을 대리해서, 미성년자잖아요.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본인은 갑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효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미성년자 갑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다. 그럴 때는 이제 안날로부터 3년, 이튿날로부터 10년 갈 때 이 안날의 의미인데요.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알아야 갑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미성년자가 안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안날 소멸시효가 지난다 그러면 뭐 미성년자 보호에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법정 대리인이 안날로부터. 자, 4번. 자, 기억. 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한 때 아까도 한 거죠.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거짓말 쓴 거는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대리권이 소멸하고 법정 대리인은 그가 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앞부분은 맞아요. 이렇게 영업의 허락을 받게 되면 아예 성인이 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어지는데요. 법정 대리인은 그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 8조 2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가 잘못됐고요. 디귿. 자, 미성년자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 특별 대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이해상반 행위가 아닙니다. 아까 그 회사의 담보로 제공한 것과 똑같죠? 형식서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리을.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이거 아까 한 거죠? 지우셔도 됩니다. 똑같은 건 좀 과감하게 지워주세요. 5번. 자, 법정 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했다면 유효한 대리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우리가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 행위. 자, 니은.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이익 아까 한 거죠. 영업 허락을 했다면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니은. 중요한 지문이긴 한데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지워주세요. 영업의 허락을 받으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습니다. 자,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성년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후견인 여러 명이 아니고요.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만 들 수 있다고 아까 했어요. 자, 리을.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미성년자 사이 이해상반 대행을 했을 때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때 그럴 때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940조의 6에 있어요. 후견 감독인이 있을 때는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이게 맞으려면요.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그 피성년 후견인이 들어간다면 이게 맞겠죠. 피성년 후견인은 이 동의가 있다고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가 있다고 속였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행위를 취소할 수 없지만 제한능력자가 이렇게 놓으면 그 안에는 미성년자도 들어가고 피한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옳은 말이 아니죠. 자, 6번 기억. 921조에 따라서 특별대리인 선임하는 경우에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 행위를 특정해서 해줍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판례도 이렇게 있고요. 실제로 특별대리인은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자,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한 경우 이건 이제 지워버리시고요. 아까 나왔던 겁니다. 디귿도 중복되는 거니까 지우시고요. 자, 리을도 중복되는 거니까 지우셔도 되겠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한 명만. 자,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우리
이 어떤 이 소멸시효의 특별한 규정입니다. 우리 민법에 있죠. 미성년자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766조 3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거든요. 법인은 좀 길어지니까 잠깐 쉬었다 하죠.